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내부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경찰서를 시작으로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 전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구조 요청이 빗발쳤지만 경찰이 현장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가 몰리는 과밀지대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꽉 찬 대중교통과 군중 행사에도 안전수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을 낳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눈물을 흘리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닷새째입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112에 접수된 신고 11건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첫 신고부터 사고 발생 4분 전까지 모든 신고가 참사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동시에 운영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기자, 이 참사 원인 규명은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이태원 참사 의혹 규명을 위해 501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하루 만에 이 확대 격상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본부장은 손재한 경남 창원 중부서장이 맡아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수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고 현장 인근 CCTV 52대와 시민들이 찍은 영상물 60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을 비롯한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 여부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김 기자, 이 경찰의 초등대응 실패에 의한 감찰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용산서에 감찰 인력을 보내는 등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압사 관련해서 11건의 신고를 받고도 4건에 대해서만 출동한 경위가 집중 감찰 대상입니다. 특히 감찰은 용산서를 넘어 서울경찰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2 신고는 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이 접수하고 신고의 경중을 판단해 일선경찰서에 전달하는 구조인 만큼 서울경찰청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감찰팀은 사고 당일 주변에 있던 서울청 기동대가 자정이 다 돼서야 현장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태원 상인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서의 사전 대비 계획을 포함해 경찰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는 사고 발생하기 4시간 전쯤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골목 부근에서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4차례였고 인파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헬로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이태원 일대에 몰려들면서 초저녁부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신고는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으니 인원 통제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고자의 위치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편의점 부근이었습니다. 이 신고를 시작으로 사고 직전인 밤 10시 11분까지 1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신고를 포함해 4차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 위치는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골목 주변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출동은 밤 9시였는데
이때는 물론 이후에도 현장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이후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100여 건의 신고가 쏟아졌고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당국, 긴급구조대 등이 본격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압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총 11번의 신고 내용에는 사고의 위험을 토로하며 경찰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시간대별 신고 내용 한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6시 34분. 신고자는 사람들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다며 진입로에서 인원 통제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 9분 접수된 두 번째 신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이미 쓰러지고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겁니다. 8시 53분에는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9시에는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접수됐습니다. 7분 뒤 압사당할 위기라는 신고와 함께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시 정각, 다급한 신고자는 욕설까지 해가며 빨리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참사 발생 4분 전인 10시 11분 신고 전화에서는 압사될 것 같다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전화기 건너편으로는 비명소리가 잇따라 전달됐습니다. 이태원 인파 통제 관련 11번째 신고 전화였는데 경찰은 이때까지도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보신 대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급한 신고 전화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보신 것처럼 이제 사고 전에 이제 11건의 신고 중에 이 경찰이 이제 대처를 한 거는 4건의 신고에만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경찰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 당시 그 112의 신고가 한 80건 정도 갔었는데 예. 그중에 이제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총 11건의 112 신고가 이런 압사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그러한 신고였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봤더니 6건의 신고에는 구체적으로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걸 처리를 갖다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이태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밀턴 호텔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고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112에 이렇게 신고까지 갔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경찰이 뭐에 씌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안이한 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시 35분에 첫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네. 그때 경찰이 제대로 출동만 했어도 이런 참변을 막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아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 가정을 해봤자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역 골든타임이 아니었는가. 만약에 그 4시간 전에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으면은 충분히 그러한 지금과 같은 참사를 막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 부분 그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네. 112 신고를 하면은 바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런 뭐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찰이 112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112 신고가 들어가면요. 예. 지방청 그 종합 상황실로 갑니다. 뭐 네. 서울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원도면 강원지방경찰청. 그러면 그 종합 상황실에서 사건을 쭉 봐가지고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이게 지정을 갖다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면 예. 코드 0나 코드 1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직접 출동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보면은 11건 중에 그 112 신고 중에서
8건이 코드 1이나 코드 0였다고 예.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직무를 한 것인가 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경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익은 경찰청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네, 경찰청은 이제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부터 감찰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스스로 감찰에 나서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제대로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100% 감사원 감사 이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모 기간, 애도 기간 지나가면은 국정감사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됐고 뭐 검수완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른바 국정원까지 개혁돼 가지고 그 모든 개혁의 결과가 경찰의 그 비대화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저렇게 허둥지둥대면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경찰에 대한 능력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뭐 신고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 봐오던 그런 인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매일 봐오던 인파는 전혀 아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은 그 행인이 인파가 10만, 20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중 심리가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야간이었습니다. 주간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이태원의 세계 음식 무슨 축제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문제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밤인데 길거리에서 술까지 마시고 예.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코스프레 가면 같은 걸 갖다 했으니까 심지어 경찰이 막 이런저런 소방관이 이런저런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거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은 그러한 시간과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만약에 대처가 미흡했다면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럼 일반 형법으로 가가지고 직무유기죄가 될 것인가? 그런데 직무유기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봤자 네. 거기에 그 당시 파출소나 담당 있던 사람들이 뭐 순경부터 해가지고 경감 정도까지 하위직 경찰 공무원들 처벌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은 법적인 조치는 그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징계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경찰 수뇌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네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법적으로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재난안전법을 보면요 6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찰법의 4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자치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경찰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찰청장이 아니라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의 뭐 이상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것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은
즉각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사퇴하는 게 맞다. 좀 네, 이렇게 제가 보시는 봤을 땐 사퇴한 게 맞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민 장관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잖아요. 예. 거기에다 그러니까 이상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장관이 뭐 그 수습하고 할 일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이제 그 현장이나 그런 부분들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빨리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 옆 해밀턴 호텔 그 벽 쪽이 네네. 불법 증축이 돼서 원래 한 4m 정도가 폭이 나와야 되는데 3.2m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해밀턴 호텔 그 뒤쪽 가보면 경사가 네.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뒤는 한 5m 정도가 되는데 아래쪽이 병목 현상으로 딱 되어 예.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처음에는 길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목 현상이 됐어도 이렇게 막 2m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면은 거기에다가 해밀턴 호텔이 에어컨 같은 것들 두기 예.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느라고 그렇게 병목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 예. 민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불법 어떠한 그 공작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관리자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그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 그 시설물이 불법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예. 거기에 따른 행정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저거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이번에 그 참사 관련해서 이 사망자,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뭐 형법 그리고 민법적인 책임도 해밀턴 호텔이 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그 사고였기 때문에 예. 인과관계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그 법원의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한번 추궁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해밀턴 호텔이 불법 증축한 지 수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네네. 용산구청에서는 지붕이 없는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게 지붕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다. 하지만은 불법 시설물인 건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거하도록 행정적인 그 계도를 갖다가 하고 예.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해밀턴 호텔 측에 이제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해밀턴 호텔이 굉장히 반발을 갖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태료 정도로 서로 간에 그 절충점을 찾은 것 같은데 해밀턴 호텔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과태료를 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정정당당하게 사용을 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사용 허가가 나올 수가 없죠. 왜 나올 수가 없냐면 도로가 4m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4m가 되지 않으니까 예. 이러한 사실을 제가 봤을 때 용산구청 담당자들이 몰랐을 리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밀턴 호텔의 말은 본인이 일반 사람으로 치면 주차 위반 딱지 한번 띄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주차 위반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랑 같은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유재산법 같은 데 보면은 나라의 땅을 갖다가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그 사용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용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던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눈 감은 것은 뭐 용산구청 담당자들하고 무슨 그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용산구청에도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법을 찾아보면 국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해가지고 이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이러한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 사망하신 돌아가신 156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부상을 입은 그 피해자들은 국가나 아니면 용산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배상법 청구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시민 추모객들이 다녀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자, 이른 아침인데도 추모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직 이른 아침이라 한산한 모습이지만 외국인 등 추모객들이 이곳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이 놓고 간 하얀 국화꽃은 이 지하철역 울타리를 모두 에워쌀 정도로 수북이 쌓였습니다. 추모 공간에는 국화꽃과 메모뿐만 아니라 음료수와 빵, 과자 등 애도의 뜻을 담은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추모객들은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며 사망자들을 추모했고 현장을 찾은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했는데요. 손글씨로 남긴 메모와 편지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명복을 빈다 등 애도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젯밤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6명으로 신원이 모두 확인됐고 발인이 마무리된 건 68명입니다. 부상자는 어제 오후 6명이 늘어 1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과 녹사평역 광장 등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전국 17개 시도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식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인파를 관리하는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 덕분에 뉴욕에서는 100만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일어났어도 사고가 일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골드롭 행사. 매년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이는데 사람들 사이사이 놓여있는 바리케이드가 눈에 띕니다. 군중들이 몰리는 곳에 공간을 나누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둔 겁니다. 2005년 연방재난관리청은 대규모 인파관리 지침을 만들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도 1인당 최소 0.3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군중 밀도가 높을 경우 대비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일본에선 경찰이 직접 인간띠를 만들고 지휘차에 올라 동선을 유도합니다. 2001년 불꽃축제 압사 사고를 겪은 뒤 혼잡경비법 조항을 만들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헬로윈에는 한밤중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태원처럼 좁은 골목길이 많은 홍콩 랑콰이펑에는 인파가 몰릴 때마다 일방통행 표지판을 든 경찰이 등장합니다. 진입인원을 통제하고 동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29년 전 압사 사고를 계기로 인파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카드로 숙제해 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만원 대중교통과 군중 행사 같은 한국 특유의 과밀 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도 보셨겠지만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군중 밀집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리가 좀 미흡하다. 우리나라가 이 군중 밀집도라는 관리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군중 밀집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많은 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체감하시면서도 좀 잘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예. 현재 밀집도, 군중 밀집도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제한된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인원 밀도라고 그래서 공간 안에, 단위 공간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들을 정해놨습니다. 이 예. 기준들은 사실 안전뿐만 아니라 또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오히려 예. 이제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5개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다거나
이동을 할 때 과도하게 과밀하게 되는 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번 사고처럼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군중에 대한 어떤 밀집도를 관리한다거나 또 보행에 대한 흐름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광역버스, 만원버스, 또 지역철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일단 뭐 밀집된 자체, 그러니까 밀집이 돼서 뭔가 압박을 받아서 실제적인 신체적인 피해라는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더라도 일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든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물 안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험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게 되고 예. 또 일반적인 공간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넘어짐에 의해서 연속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거나 또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하철 또 만원버스 이렇게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대피나 이동도 불가능하고 상당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만 이제 압박이 강한 이런 이제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한 이런 이 피해라고 본다면 제한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물리적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한번 고정되면 사실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을 탑승한 상태 혹은 또 버스에 탑승한 상태보다는 이것을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넘어진다거나 또 인파에 쏠린다거나 이랬을 때 위험성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환승 과정이라든지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의 과밀한 이동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군중 밀집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때 군중 밀집도가 이제 야외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실내 공간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우리나라가 군중 밀집도에 대한 뭐 기준이 있습니까? 국내 실외 같은 경우는 뭐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기준들은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런 인원 밀도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을 정해놔서 근데 건물 내에서의 가장 큰 인원 밀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시설이잖아요.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0.5명 정도.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한 반 명 정도. 한 사람이 한 2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군중 밀집도에서 위험한 상황은 1제곱미터당 6명이 집중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실내에선 기준들을 좀 강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넓게 확보를 해라. 근데 이제 군중 밀집도 같은 경우 사실은 이 5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는 이런 상황들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군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5개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적을 산정하거나 가이드를 정하는데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을이다 보니까 행사와 축제도 많고요. 그리고 또 요 최근에 주말마다 광화문이나 이런 서울광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대규모 인원이 거리에 모이는 것도 또한 위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일단 많이 모여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그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사고와 비슷하게 이런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회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밀도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 하기 자리에 앉아서 관람을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위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공연이나 행사가 끝나고 이동을 하거나 이제 집으로 귀가하실 때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린다거나 혹은 또 이런 곳에 과밀화돼서 정체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관리가 이런 유동에 관련된 부분들 이 관리 이런 부분 또 출입구 혹은 또 출구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하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이동을 하게 된 경우에 뭐 내가 지금 공중에 떠다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떠다닌다는 표현 내가
원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든지 네. 그런 표현을 뭐 지금 출근길에서도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뭐 놀이공원이나 뭐 공연장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뭐 해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뭐 난기류 현상이라고 좀 하던데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보행 환경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런 해외 연구들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해외 여러 연구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뭐 네덜란드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제 교행을 시킵니다. 교행을 시켰을 때 처음에 인원수들이 적었을 때는 원활하게 교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원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상대방 반대쪽에서 오는 교행자와 이제 부딪히거나 간섭이 생기면서 점차 정체가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정체가 늘어나서 거의 꽉 막힌 상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휩쓸려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한 제곱미터당 한 6명 정도가 이상이 되면 사실상 본인 의지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런 체류라든지 인원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요. 현장에서 1제곱미터당 6명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엄격하게 사람 숫자가 6명이면 안전하고 그러니까 5명이면 안전하고 6명이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통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략 이제 이럴 수는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정도 과밀화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밀도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대부분 확인을 해놓고 현상적으로 대략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당시 그에 맞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서 이제 예방적인 조치, 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과밀화되려고 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단 보행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사람들이 혹은 또 보행할 때 주변 사람들과 부딪힘 현상이 점점 발생한다라든지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30분 후, 1시간 후 정도면 이런 정체가 생기겠구나, 과밀화가 생기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을 통해서 사전에 대비하거나 예방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신각종 타종 행사도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인파가 몰릴 때 예방적인 단계, 그다음에 이 대비 단계, 뭐 대응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질 텐데 예방적인 조치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 또 그다음에 보행 동선이나 흐름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동선들은 아예 차단하거나 또 그리고 뭐 교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교행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일방향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오늘 보행 동선을 유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또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실제로 이제 위험이 고조되는 단계로 판단이 되면 뭐 일시적으로 사람 출입 통제를 막아서 앞에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출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지금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줘서 지금의 이런 위험 상황들을 좀 스스로 배제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또 그리고 전체 상황들을 관제하면서 다른 우회로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로 가능할 거고요. 또 오히려 이제 위험이 예상되거나 많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이런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뭐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곳곳에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조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투입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물론 이제 양적으로도 뭐 많아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꼭 양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사전에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꼭 사람이 직접 그 시간에 항상 거기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표지판이라든지 또 안내를 위한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바리케이트나 이제 물리적 차단물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람 숫자 또 이를테면 인원들의 배치는 필요하겠지만 사람만 무조건 많이 배치하거나 또 사람이 적어서 못하는 상황들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에 있었던 행사에서도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뭐 이번에 사고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럼 축제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홍콩의 링카이펑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태원과 좀
가로 구조, 길의 구조들이 예. 상당히 유사합니다. 경사지면 또 계단들도 많고 좁은 골목으로 돼 있고 또 골목의 양쪽으로 상점들이 예. 빼곡하게 되어 있는지 아주 굉장히 공간적으로 유사성이 크거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축제를 했었는데요. 이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야간 시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점점 경찰들이 다른 우회 도로를 예. 이 유도를 한다든지 또 실제로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또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파 속에서 이런 부분들 통제 활동들을 하는 적극적인 어떤 이런 이 통제들을 보여줘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예.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할로윈데이에 이런 축제 같은 거 앞서 이제 자료화면에서 나갔던 것처럼 도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사실 인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보행로도 확보해주면서 차량과의 어떤 충돌 또 이런 네. 문제를 또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혼란한 상황들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 축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금지해서 사실은 음주로 인한 여러 혼란이라든지 위험을 또 제거하는 좀 적극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차라든지 임시 감시탑 같은 것들을 네. 설치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제하면서 비상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준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전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안전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런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해외에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해외 사례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장 적합한 사례하면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차단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을 예. 굉장히 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방적인 조치로서 이런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유도를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사전적인 조치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행사 직전에 이 지역의 교통의 흐름이나 인원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 원활성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쪽의 중심 그러니까 네. 이 보행 유도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관제를 통해서 상황들 뭐 너무 철저하게 뭔가를 미리 다 물리적으로 차단해 놓기 어렵다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포착한다면 인지한다면 그 즉시 현장에서 뭐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이런 현장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인력 배치로 해결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한 뒤에 경질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처음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이 장관은 사고 다음 날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러자 여당 내에서도 이 장관 경질론이 제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일단 이 장관 주도로 상황을 수습해야겠지만 그 뒤에는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경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이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쟁 자제를 선언했던 민주당은 참사 사흘 만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발언 또한 국가 애도기간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112 늑장 부실 대응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의 책임론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임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죄의 말씀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참사 당일에는 구조됐지만 끝내 숨을 거둔 사망자의 유족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헬로윈 참사 사흘 만인 어제 오후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도 조속히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참사 당시 유럽 출장 중이었다며 귀국한 뒤 사고 수습에 경황이 없어 언제 사죄의 말씀을 드릴지 고민하다 오늘 아침 결심이 섰다고 말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족의 사연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와 자치구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겠지만 아마도 결국 수사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국회에 출석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이미 이전에 한번 빚었었고 네. 지금 이제 사과를 했는데 자, 이게 과연 사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상민 장관의 첫 번째 발언에 그 국민적 공분을 산 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어제 물론 3일 만에 이제 사과를 했고 진정성을 담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 정식 사과하지 않습니까? 상임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실망감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이 이 발언에 실수를 해서 그 유가족들과 그 일반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고 그 원인과 대책 부문에서 어떠한 조사 결과를 내는지 그리고 지금 희생자들과 일반 상처받은 국민들이 치유할 수 있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두고 있지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지금은 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이제 경찰이 공개한 이제 녹취록을 보면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한 측면도 이제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도 이 책임에서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상민 장관이 어제 뭐 자기 거취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주모 기간이긴 하지만 또 국회 행안위가 다시 열릴 예정인데 그 행안위가 열리기 전에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도 늦었지만 그나마 또 약간의 위로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112 신고가 11통 정도가 이제 공개됐는데 그보다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 아니구나. 행정안전부, 경찰과 연결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주무부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경찰이 추가 정원돼도 사태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책임 면피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수습하려면 뭐 경질 또는 본인 스스로 사퇴 이걸로 출발이자 시작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이 눈물을 보이면서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찾아뵀던 국립의료원에 20살 딸을 두신 분이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귀국 직후만 하더라도 좀 더 경위를 파악하고 말씀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눈물을 보이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 오 시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자회견의 그 오세훈 시장이 보여준 진정성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께도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사과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외 출장 중에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귀국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아마 행안부나 서울경찰청의 그 입장과의 조율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하는 공식 사과하는 그 시기를 언제 해야 되는가를 좀 조율을 한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서울 시민들이 약간의 좀 분노가 있었죠. 왜 누구도 책임 있는 발언을 아무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부분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사과를 해야 할지 그 좀 시기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발빠른 사과가 있었더라면 시민들의 조금 화남 그리고 억울함을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 아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경찰의 이제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시 특별자치구의 지자체장으로서 의 책임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네. 특별자치시장으로서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서울시 명칭에 특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특별시인데 이건 광역의 도군하고 다릅니다. 광역의 도군은 군이 좀 더 자치행정 단위에 가까운데 예. 서울시는 서울시가 책임자고 지금 구청은 약간 서울시 이임 사무를 하는 그런 관계에 설정돼 있습니다. 특별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 서울시는 44조의 올해 예산안이 올라갈 정도로 거대 메트로폴리스고요. 이런 단위에서는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안전 총괄 단위 그리고 그 안전을 책임지는 인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왜 축소하고 줄이고 있느냐 예산도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삭감됐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래서 예. 어떤 도시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효율성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안전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시장 때마다 이런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이런 이제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오 시장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이제 진솔한 사과를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서울시 책임이 그동안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위주로 문제 제기했지만 서울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또 정부 책임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지금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 이 참사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은 정쟁을 자제하고 이 사고 수습에 그 도움을 주겠다,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기류가 좀 변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런 추모 분위기에도 민주당도 동참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112 신고 전화라든 이게 나오면서 이 책임이 이게 자유롭지 않구나. 그리고 책임 문제를 좀 소재를 따져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했고요. 예. 우리 국내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일단 책임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신이라든지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외신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대한민국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게 보도되면서 원인들을 쭉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정치의 책임이 있고 이 정치가 이 문제의 근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뭐 정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 부분을 자제하더라도 이 책임 소재를 따져가는 과정,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은 정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112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보다 좀 늦게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112 녹취록은 이재명 대표의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발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의 뭐 선후 문제는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이제 그 정언들이나 이게 나오면서 이 문제를 간단히 이제 이렇게 그냥 일종의 뭐 침묵, 그러니까 이게 추모라고 하는 행태를 통해서 책임을 면피하거나 좀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계속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행안위도 그냥 해남 보고만 받고 질문도 없으니까 저는 항의도 나온 거고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이렇게 사건을 규명하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뭐 사고 책임 소재를 이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끝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 참사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뭐 논쟁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행안위 차원에서든 아니면 국회 전체 차원에서 부처 전체 차원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빠르게 지금 현장에도 계속 나가고 조문하고 있고요. 직접 이 사고 원인 규명과 그 대안 마련에 지금 직접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 뭐 이제 행안위 차원에서 왜 입을 막냐 그러는데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스스로 우리 5일까지는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를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과도하게 또 정쟁으로 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원인이나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데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가는 그런 정쟁으로 간다면 유가족이나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그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본다면 아마 주무부처 장관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은 사고 원인 그 사고 수습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라라는 그 기회를 주는 걸로 전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고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조사 결과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는 수습이나 이런 절차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첫 일성이 이제 참담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심정만 이야기했지 이 모든 행정 책임의 최종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국민들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문제에서 어쨌든 인사의 그 최종 책임자를 이렇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든 경찰청장을 임명한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지금 행정 단위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좀 종합적인 이런 그 진상 규명을 해 나가는 그 원인을 밝혀 나가는 이런 대통령이 좀 열린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야지 조금 뒤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만 나오지 대통령이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일에 국민적으로 이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 국민들이 지금 이제 다 보도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이 119
112에 신고한 조사 결과라든지 예. 그다음에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거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 차원의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청이 자체로 조사하고 있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만큼 그 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여당 차원에서도 국정감사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미리 국정조사를 먼저 이걸 꺼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쟁의 소용돌이로 이 사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가족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퇴근길 서울 청담동 사거리에서 차량 1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 일대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도로 한복판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 앞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데요. 버스와 화물차, 승용차가 서로 들이받아 멈춰섰고 구조대원들은 찌그러진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청담 사거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 등 7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정도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경찰은 퇴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오작동 등 차량 결함과 운전자 과실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직구로 다이어트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남용할 경우 구토에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켜 쾌변에 도움을 준다는 다이어트차입니다. SNS와 온라인상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데 부작용을 겪었다는 후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겠다 할 정도로 앓았다. 식은땀에 현기증, 구역감까지 올라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등 저마다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변비치료제 성분 센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복통 등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식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용량이 과하게 되면 복통이나 위장 경련을 유발하고 또 오심과 구토, 설사 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원이 해당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22종을 조사해보니 19종이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알약과 캡슐, 티백 형태의 제품들로 평균 그람당 15mg의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는데 WHO는 센노사이드 성분의 복용 권고량을 하루 최대 3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와 성분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된 사고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역과 분향소에는 슬픔이 빈틈없이 가득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추모의 꽃과 메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인들의 사진과 생전에 고인들이 좋아했던 간식들도 함께 가져다 놓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닿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홍대 인근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벽면에 줄을 달아 집게로 메시지를 매달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애도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짐작만으로도 무너지는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우주에서 내 친구였을지도 모를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못다 핀 청춘들에게 그곳에서는 편히 쉬길 바랍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공기가 차갑습니다. 겉옷 잘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5.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대관령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7도 등 전국적으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쑥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아져 있는데요. 여기에 충북과 남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0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초겨울 추위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